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이 며칠 전 인터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불리한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제4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지금의 강경한 대중국 정책도 재선을 위한 농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설사 실질적인 결과물이 없더라도 북한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냈으니 내가 재선되어야 한다라고 선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볼턴이 일전에도 이런 말을 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트럼프의 재선을 위한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한 셈인데요. 갑자기 든 생각은 볼턴은 4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까봐 미리 선수를 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겁니다. 지난번 자신의 책에서 신랄하게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비판을 했고 또 모든 것이 보여주기와 정치적인 목적이었다라고 말하면서 북미 정상회담을 맹렬히 비난했었죠. 그런 볼턴이 재선을 위한 4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미디어에서 먼저 이야기한다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생각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한 번쯤 망설이게 되지 않을까. 실제로 정상회담을 진행한다면 트럼프의 선거 전략이 볼턴이 읽을 수 있을 만큼밖에 되지 않는다는 다소 자존심 상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다수의 외교안보 전략가나 선거 전문가들은 4차 회담의 가능성은 적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과연 누가 맞을지, 그리고 볼턴은 무슨 의도로 이런 이야기를 흘리는지 10월이 사뭇 기다려집니다. 세상 속 이야기를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부터 이제 매주 금요일 코너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너무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큰 결심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 쉽게 풀어주시기 때문에 준비도 사실 필요하시고, 근데 워낙 또 저희가 또 이런 거에 목말라하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많으셔서 아유, 감사합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어떤 거예요? 오늘 그 수도 이전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아, 지금 핫하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수도 이전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그런데 오늘은 우리나라 말고 인도네시아의 수도 이전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인도네시아에서도 수도 이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얘기하는 이유가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지금 수도 이전 이야기 뭐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네.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너무 좀 이렇게 그 정치적인 입장 간의 진영 간의 문제로 돼가지고 수도 이전이라는 큰 문제를 좀 거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좀 얘기 틀이 작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인도네시아 얘기는 이제 조금 이따 드리겠지만은 지구 기후 위기라든가 생태 위기라든가 사회 불평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쟁점을 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할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가 예전에 우리 대표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임 많이 하잖아요. 왜 아이 백그라운드 수도 이름 대기 뭐 해갖고 도시 이름 대고 막 이런 거요. 근데 그런 데서 나오는 사실 이제 우리가 약간 트릭이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브라질 수도 어디 뭐 이런 거 물어보고. 그렇죠. 다 틀리죠. 다 브라질리아인데. 뭐 리오데자네이로 나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재미 삼아서 했었는데 사실 수도 이전을 한 국가들이 좀 있어요. 네, 뭐 아주 옛날에 한 국가도 있지만 최근에 한 국가도 있고요. 그렇죠, 많습니다. 지금 그 브라질 같은 경우도 그 경우고요. 오스트레일리아도요. 지금 오스트레일리아 맞아요. 수도 하면 다 틀려요. 다 틀려요. 여기가 1911년에 옮겼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꾸 멜버른, 시드니 이러는데 여기가 캔버라라는 도시죠.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길 가다가 캥거루 만나는 줄 알았어요. 하도 한적해갖고.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에도요. 그 큰 주들이 그 수도를 옮긴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수도를 옮기는 경우는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터키도 많이 들려요, 사람들이. 그렇죠. 앙카라인데 자꾸 이스탄불이라고 그러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인도네시아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수도 이전 계획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얘기가 오가고 있는 단계는 건가요? 그 대통령이 지금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해서 그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의회의 비준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그 골고 고른 문제고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절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성사될 거라고 대부분 봅니다. 그렇군요. 자카르타
예. 네, 이제 어디로 옮겨가게 되나요? 그러면?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여러 후보지가 있습니다만은 그 자카르타라고 하는 거는 그 인도네시아를 이루는 여러 섬 중에 자바 섬이라고 하는 데 있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 여기가 문제가 돼서 그 옆에 보르네오 섬이라고 큰 섬이 있어요. 그 약간은 위쪽에 예, 있던가요? 약간 그 북쪽으로 가서 네. 그 보르네오 섬의 그 동쪽 해변에 그 여긴 칼리만탄이라고 그러는데 인도네시아 말로는 거기에 그로 갈 거라고 네. 이제 봅니다. 그 섬이 그러니까 되게 특이하잖아요. 예. 인도네시아도 있고 예. 말레이시아도 있고 예. 브루나이도 있죠. 브루네이라는 나라도 네. 있죠. 그리고 하나 또 잊을 수 없는 게 좀 이따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만은 혹시 베어 그릴스 좋아하세요? 저 좋아한다기보다 알긴 알아요. 네. 그 시리즈에 보면은 네. 압권을 이루는 그 생존 탐험 네네. 중에 가장 그 최악의 정글에 가서 살아나는 데가 있었는데요. 거기가 바로 보르네오 섬이에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여기가 최대의 정글이자 그다음에 그 생물 다양성도 아주 풍부하게 담고 있는 어마어마한 정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석탄하고 석유의 매장량도 엄청나요. 근데 그런 데로 옮겨가게 되면은 거기가 또 이제 파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그 얘기 드는데요. 좀 이따 드릴게요. 예. 네. 그래서 자, 그러면은 언제부터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먼저 자바라는 곳이 이 자카르타라고 하는 네. 곳이요. 그 인도네시아가 만든 도시가 아니에요. 17세기에 네덜란드 사람들이 네덜란드가? 동인도 회사가 들어와서 여기를 이제 쭉 오래 식민지를 했는데 네. 그 사람들의 통상의 필요 때문에 생겨난 도시거든요.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이 인도네시아라는 나라가 그 당시 수카르노 대통령이 그 인도네시아를 만들었을 네. 때부터 이 인도네시아가 섬이 무려 18,000개 정도로 이루어진 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섬이 많은 그렇게 나라예요. 많은 줄은 몰랐네요. 섬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수도가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데다가 네. 이게 식민지의 유산을 담고 있는 도시라서 수도를 옮겨야 된다는 얘기는 수카르노 대통령이 이미 50년대부터 했어요. 근데 수카르노 대통령이 68년에 그 쿠데타로 무너지고 네네. 그다음부터 계속 이런 얘기가 있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옮겨야 되겠다라고 네. 결정을 본 겁니다. 그 절박한 이유들이 있죠. 어떤 이유예요? 생태 위기입니다. 생태 위기? 예, 이게 제일 큰데요. 이 생태 위기를 여기를 들여다보면요. 지금 21세기의 거대 도시들이 그 기후 위기와 그다음에 사회적 불평등이 한꺼번에 엮이면 어떤 끔찍한 일들이 도시에 벌어질 수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사태예요. 자, 우선 그 가장 심각한 문제부터 얘기를 할게요. 네네. 땅이 지금 그 좀 이따 없어집니다. 이 바닷물이 차서. 그래서 자바섬이 가라앉는 거예요 지금? 자바섬이 아니고 요 자카르타 지역이 자카르타가? 가라앉는데요. 그 지금 해수면이 올라가 가지고 이미 네. 없어진 섬이 많긴 해요. 그 18,000개 중에 이미 많이 없어져 갖고 그 자카르타 도시 면적 정도가 이미 없어졌다고 하고요. 아이고. 2050년까지는 한 3,000개 정도가 없어질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수면 상승도 큰 문제인데 네. 이 자카르타가 특히 해수면 상승에 그 취약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이 도시가요. 그 상하 수도가 거의 없어요. 에? 대중교통도 굉장히 발달이 안 돼 있어 갖고 이 공공시설에 대한 투자가 워낙 없다 보니까 인구가 또 어마어마하게 늘었어요. 이게 그 독립할 때는 한 50만 명 정도밖에 안 되는 네네. 도시였는데 지금은 3천만 명 정도가 살아요. 50만 명이 3천만 명이 된 거예요? 도쿄 다음으로 큰 도시라고 해요. 인구로 우와. 보면. 그러니까 그 좁은 의미의 자카르타에는 한 1,000만 명 정도인데 네네. 그 확장 지역까지 하면 3천만 명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식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다 지하수를 뽑아서 해결을 해요. 지하수를 파먹는 수밖에 없겠죠. 상수도가 없으니까요. 네네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 뉴욕 같은 경우도요. 네. 이 문제를 19세기 초에 풀었는데 어떻게 풀었냐면은 저 멀리 있는 깨끗한 시냇물에서 멀리 수도관을 뽑아서 해결을 네네. 했어요. 그래서 센트럴 파크 있죠. 네. 거기가 원래 저수지였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걸 지하수를 자꾸 뽑아먹다 보니까 네. 집안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 고층 빌딩과 이것들이 생겨났잖아요. 네. 그 개발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땅이 지금 1년에 25cm 정도씩 갈았는데요. 그 빌딩들 많이 세워서요? 예, 그래서 이미 도시 면적의 한 4분의 1 정도는 해수면 아래 한 2m, 3m 정도가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래서 지금 해수면에 벽을 쌓지 않으면 도시가 다 물바다가 될 지경인데 네네.
그나마 2050년이 되면은 도시의 북부 지역이 있거든요. 이 북부 지역은 95%가 물에 잠길 거라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는 그렇게 예측을 해요. 아, 그렇군요. 어머는 안 옮길 수가 없는 상황이네요. 지금은 물리적으로 봐서. 근데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요. 여기 이제 엎친 데도 엎친 격으로 또 뭐가 있냐면은 생태 위기를 또 악화시키는 주범이기도 한데요. 이 인도네시아가. 근데 뭐 그 사람들을 탓하려는 게 아니고 최대 석탄 수출국이에요. 그래서 기후 위기를 어마어마하게 악화시키는 주범 국가 하면은 최고 악당 국가가 인도네시아하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가 뽑히거든요. 얼마 전에 그 오스트레일리아 산불이 사실은 기후 위기에 의해 가지고 너무 건조해서 문제가 된 거라는 게 나왔죠. 이 인도네시아는 반대로 그걸 뒤집어서 갖고 비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지금 최근 한 10년 동안. 그래서 지대가 낮은 데다가 비가 오니까 비만 왔다 하면은 다 물바다가 돼버려요. 홍수가 나서. 아, 그렇게 되는군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또 그 있어요?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떼니까 공기가 최악입니다. 그래서 그 인도의 어떤 뭄바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최악이라고 그러잖아요. 거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그 아까 말대로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매연이 너무 심하고 교통체증 때문에 이게 도시 이동 자체가 힘들 정도다. 3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그 인프라가 제대로 안 갖춰져 있으니까 이게 아주 거시적인 기후 위기에다가 가까운 무슨 공해에다가 뭐 등등 해서 가지고 이 도저히 이제 견딜 수가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총체적인 난국이네요, 그야말로. 그래서 도시 계획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도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볼 수가 있겠는데 그 외에 또 아까 이제 불평등 말씀도 하셨단 말이에요. 사회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우선 이 아까 말한 대로 이 자바와 자카르타라고 하는 데가 그 식민지 유산으로 생겨난 도시이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전체의 경제를 통합할 수 있는 경제 수도가 되는데 무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자바 섬의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여기 지금 그 자바 섬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은 거의 발전이 안 되고 너무 이 지역 편차가 심한 거예요. 그다음에 자바섬 자카르타 내부의 사회적 불평등도 어마어마하게 심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수도를 옮기지 않으면 지역 불균형을 해결할 길이 없다. 이게 굉장히 강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또 뭐예요? 이거는 민주주의 위기인데 인도네시아라는 국가가 이 이슬람교를 무슬림들이 많긴 합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생겨날 적에 철저하게 세속 국가다. 절대로 우리는 종교랑 국가를 섞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양성을 존중한다라는 게 이 인도네시아 그 정치 체제의 기반인데 최근에 이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이 굉장히 크게 발호하고 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 국가를 갖다가 이슬람 국가로 만들어야 된다는 아주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막 보이는데 그 무슬림 급진주의자들이 많이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데가 바로 이 자바섬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속 수도를 뒀다가는 인도네시아 민주주의와 국가체제 자체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위도도 대통령의 아주 절박한 문제의식이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절박한 이유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 이유가 생태 위기에 뭐 사회적 불평등의 민주주의의 위기에 전 세계 위기의 축소판이라고. 그러면 어디로 옮기자는 거예요 지금? 아까 말한 이제 베어 그릴스의 그 뒤를 따라서 이제 그 정글로 갑니다. 정글로요. 이 보르네오 섬으로 가는데 여기로 가면은 이제 해결이 될 거냐, 거기서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은 여기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말들 많이 쓰죠.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하여튼 많이 쓰죠. 논란이 많은 말입니다. 중국에도 굉장히 많이 사실은 하고 있고요. 최근 10년 동안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도시를 새로 만들면 다 스마트 시티를 만든다. 그래서 꼭 나오는 게 뭐 데이터,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 그다음에 생태적 환경, 뭐 기타 등등 해서 지금 21세기 유토피아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스마트 시티를 만들겠다는 아주 예쁜 청사진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절대로 환경 파괴 없게 하겠다. 그런데 이게 환경 파괴가 없을 것이냐라고 하는 데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이 보르네오라고 하는 데는 정글이 어마어마하고요. 생물종 다양성이 보고입니다. 전 세계 포유류의 12%가 여기 살아요. 우와, 그럼 좀 남겨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러니까 걱정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 포유류 중에 가장 또 제가 사랑하는 오랑우탄이 있는데. 왜 사랑하세요? 제가 팔이 좀 길어갖고 별명이
오랑우탄이었습니다. 진짜 여태까지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제는 이제 대표님 예. 나가실 때마다 볼 것 같아요. 파리 얼굴도 좀 가고. 비슷하다고. 이게 또 유튜브로 우리 청취자분들을 끌어들이려는 고도의 빅픽처 같은데요. 오랑우탄 보시면 뭐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오랑우탄을 비롯한 생물종 다양성 네. 문제라든가 정글이 파괴되는 문제에 대한 걱정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네. 과연 이럴 것이냐라고 하는 건 우리가 숫자를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도시를 옮기려면은 이게 돈이 들죠. 그렇겠죠. 대략 이 비용으로 지금 물론 추산입니다. 2004년부터 이주를 시작하겠다는 게 계획인데요. 2024년부터. 24년부터. 한 얼마 정도 들 거라고 보면은 추산으로 한 40조 정도가 들 거라고 보는데 이게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렇게 돈이 많은 정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정부 스스로가 감당할 수 있는 거는 20%가 채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나머지 민간한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는 결국 투자자들을 유치하겠다는 얘기인데 과연 투자자들이 여기 뛰어들었을 적에 네. 그 친환경, 그러니까 오랑우탄도 건드리지 않고 정글도 예뻐하고 그다음에 환경을 살리는 방식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만들 것이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그렇죠. 있죠. 아무래도 이윤을 뽑아 먹기 그렇죠. 위해서 여러 최대한- 이권을 네. 요구할 것이고 여러 가지의 개발 계획들이 막 그 중구난방으로 나올 텐데 그 스프롤이라고 그러잖아요. 막 못생기게 네네. 퍼져나간 도시가 될 위험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아하.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 위험을 그 걱정하게 하는 요소가 있는데 네. 이 섬이 석탄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전 세계에서 석탄 마장량이 가장 많은 이건 또 곳이에요. 이제 자원의 저주가 또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확 드는데요. 그리고 그 석유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2차 대전에 그 일본이 네네. 그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보르네오 아하. 섬에 있는 석유를 확보하기 위해서 있어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 이제 도시가 들어서면 농업을 이제 그 식량을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 보르네오 섬에서의 농업이라고 하는 게 지금 전 세계를 망치는 원인 중에 하나다라는 욕을 먹고 있는데요. 네. 숲을 태워버려요. 아하. 화전이죠. 그래서 싱가포르랑 이런 데서 되게 욕 많이 한다고 그러던데요. 지금 그 문제인데 제 네. 친구가 싱가포르에도 있고 방콕에도 있는데요. 2월에서 4월 사이에는요. 다 외국으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네. 그 수치가 한 200에서 300 사이가 된다고 그래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 원인이 이 보르네오에서 네, 이게 태우니까. 타가지고 이 산불 때문에 그러는 네네. 건데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 투자자들이 80%의 돈을 조달을 했을 경우에 지금 말한 그 정글에 파괴하고 석탄이나 석유의 개발 같은 문제가 과연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그쵸. 의구심들을 갖는 거죠. 저도 의구심을 갖는데. 마지막으로 문제 하나 더 있습니다. 뭔데요? 도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뭐 뚝딱뚝딱 지어놓는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그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시의 옛날 사례가 그 러시아의 네. 피오트르 대제가 모스크바에서 이 귀족들 등살을 못 사겠다 그래갖고 페테르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네네. 도시를 세워요. 한때 그 레닌그라드라도 불렸죠. 네. 한참 서쪽으로 가갖고. 예. 네. 근데 이게 새로 만들어진 도시인데 이 도시가 도시의 몰골을 갖추는데 보통 100년이 걸렸다라고 그래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새로운 사람들이 거기 모이고 새로운 마을이 생겨나고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고 등등인데 네. 지금 이 도시 새로 만드는 도시를 대략 예측하기로는 공무원들 숫자만 한 150만 명 정도 될 거라고 그러고 네. 계획으로는 한 700만 명 정도가 거주하는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네네. 우선 이 사람들이 여기로 어떻게 이동하느냐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동하면은 바로 무슨 마을이 만들어지고 살기 좋은 이렇게 우리 고장 좋을시고 이렇게 되느냐. 네. 세종시도 아직 그렇게 우리 고장 좋을시고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니까 이게 도시가 인간관계라든가 도시의 어떤 무형자산이나 그 문화적인 게 만들어지려다 보면 네네. 하세월이라 그러니까 굉장히 위험한 계획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 있고 덧붙여서 이 자카르타에 남은 사람들 어떻게 할 거냐.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물에 빠져 죽게 놔둘 거냐. 그렇죠. 침수되고 있다는데. 그러면 결국 엑소더스식으로다가 빠져나오고요? 사람들을 날릴 거냐. 이것도 좀 황당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게 참 수도를 이전한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데 지금 인도네시아 사례를 가지고 오셔서 이야기를 풀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한테 시사하는 점은 어떤 것일까? 지금 이제 우리도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제일 먼저 네. 저는 그 문제 중요한 것 같은데요. 도시라고 하는 거를 그 인프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프라로 보지 말라. 사람들이 도시라고 그러면은 자꾸 시멘트라든가 건물이라든가 도로라든가 하는 유형적인 것만 가지고 네네.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기능적인 걸로 도시가 이렇게 옮겨갈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너무 쉽게 하는데요. 저는 뭐 수도를 이전하고 안 하고 이건 뭐 전문가분들이 결정할 그라든가 민주적인 토론을 통해서 결정될 문제지만 네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사회적 관계가 과연 파괴될 것이냐 더 좋아질 것이냐에 대한 배려 같은 거예요. 어허. 도시를 옮긴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사회적 문제가 있고 어떤 인간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생태적인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의 범위를 굉장히 넓게 봐야 됩니다. 단순히 땅값이 오른다 내지는 뭐 보기 싫은 세력들이 있다 뭐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네네. 되고 아주 깊고 큰 그 역사적이고 생태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되고 네.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만든다라고 했을 적에는 정말로 그 말로만 스마트 시티 이런 그 무슨 장비를 갖춰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폭 좁은 그런 접근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굉장히 포괄적인 계획을 가지고 네네. 아주 그 신모 원료의 방식으로 도시를 만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뚝딱뚝딱 해결할 일이 아니고 아주 큰 시각에서 아주 광범위하고 아주 대중적인 토론을 거칠 필요가 있겠죠. 그렇군요. 그럼 우리 대표님께서 이제 보실 때 인프라가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관계망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네. 그 서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문화적인 거가 네. 있잖아요. 네. 여기서 쌓아온 사회적 어떤 글쎄요 문화 자본 같은 것도 굉장히 많고 이런 것이 서울은 참 네. 독특한 도시인데 네. 도시 중에 트로이라는 도시 아시죠? 아, 고대 트로이 전쟁. 네. 그 트로이가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요. 파면은 그 1000년 정도 기간 동안에 한 7, 8개 정도의 도시가 이게 여러 층으로 나눠져 네네. 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희귀한 경우인데 전통시대 국가의 수도의 흔적도 남아 있고요. 식민지 시대의 흔적도 고스란히 남아 있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경제 개발 당시의 개발도상국의 수도로서의 모습도 고스란히 남아 네네.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지구화된 거대 도시에 아주 그 세련된 글로벌한 도시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정도의 도시 문화가 겹쳐져 있는 아주 희귀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이 무형 자산을 네네. 우리가 옮길 수 있을까? 그다음에 옮긴다면 어떤 식으로 옮겨야 할까? 간단한 문제가 아니겠죠. 그럼 새로운 어떤 무형 자산을 또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만들어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새로운 아파트 단지 만든다고 그럴 적에 보통 왜 처음 벌어지는 일이 그렇잖아요. 처음 한 1, 2년 동안은 거기 도로하고 아파트밖에 없고 네. 가게도 없고 학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갖고 예. 막 썰렁하다가 그다음에 여기서 뭐 몇 개 시설이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사람이 사실 중요한 거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요 수도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기능적인 이유만 나오면 안 돼요. 사람이 너무 많다든가 뭐 그 도시가 뭐 무너진다든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되고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담은 도시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화적 정신적인 차원에서의 준비도 같이 해야 됩니다. 제가 저 외국 얘기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네. 유럽에 있는 그 왜 아주 그 이름 있는 도시들의 경우를 보면요. 그 막상 가서 그 유명한 성당이니 뭐니 가봐야 뭐 그냥 사진을 보는 게 네. 낫다 싶게 그냥 실망스럽잖아요. 근데 그 건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 건물을 중심으로 해서 500년, 1000년 동안 그 도시 사람들이 어떤 애환을 겪었고 어떤 스토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 도시 주민들이 우리 도시의 개념은 뭐다라고 하는 것들을 막 설명하는 경우가 많아요. 어허. 그래서 이를테면은 벨기에 제가 아주 좋아하는 도시인데 겐트 같은 도시는요. 네네. 갈대 그 옛날에 그 가을 오세랑 무슨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중세 때 우리가 얼마나 부유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그 반란을 일으켜서 얼마나 강력하게 저항을 했고 막 이런 스토리들이 네네. 섞여 있어서 겐트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정체성을 그 겐트라는 도시의 역사하고 연결해서 생각하거든요. 아하. 만약에 세종시로 간다 그러면은 네네. 세종시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세종시의 문화 뭐 이런 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아, 그렇군요. 그는 사실 뭐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기도 하겠지만은 먼저 옮기고 하기 전에 또 그런 것부터 좀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한 가지 더 그렇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이라는 도시가 아까 생태적 위기 문제를 네. 얘기를 했는데 서울이 어떤 그 공공시설이라든가 인프라가 물론 그 자카르타라 비유할 바는 아니고 굉장히 잘 돼 있는 상당히 잘 돼 있긴 그렇죠. 합니다만 다가오는 기후 위기라든가 생태 위기에 과연 그 완전히 방비가 돼 있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해수면 상승이 벌어질 적에 그게 그 한강의 수위로 어떻게 연결이 될지 저도 모르겠고 사실은 전국에 있는 부동산이 그 해수면이 어떻게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이 지도가 다 바뀌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딘가에서는 그걸 연구하고 지금 그 데이터를 쌓고 있다라고 네네. 하는데요. 정부기관에서. 그래서 서울도 그러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고 서울이라는 도시는 이 생태 위기에서 그러면은 완전히 그 철옹성이냐 그건 아닐 수 있죠. 저희들도 그 차원에서 한번 서울의 미래를 고민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가 뭐 행정기관, 뭐 행정도시로 만들고 옮긴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좀 표피적으로 해봤던 것 같은데요. 오늘 홍기빈 대표님 모시고 좀 더 깊이 있고 철학적이고 왠지 문화가 막 쌓이는 것 같은 그냥 교양이 팍팍팍 쌓이는 듯한 이야기를 조금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매주 홍기빈의 내일의 세상이라는 코너에서 이런 이야기들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도 이전과 관련된 말씀 나눠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홍기빈 전환사회연구소 공동대표였습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 백신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네. 네, 다국적 제약사죠. 영국 아스트라제네카 측이 코로나19 백신 뭐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곧 개발을 할 거다라고 네네. 하는데 매년 맞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뭐 독감 조사네요, 거의? 그렇죠.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가 왜 독감 바이러스랑 비슷한 그런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이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곳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고요. 가장 앞서 있다 이런 네. 평가를 받고 있죠. 이곳의 파스칼 소리오 최고 경영자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맞아야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건데요. 대부분의 회사가 지금 2번 맞는 걸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자신들이 사용하는 기술을 기준으로 가정하면 면역력이 12개월에서 18개월가량 지속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놓은 아하. 겁니다. 다만 이제 좀 단서를 달긴 했어요. 진실을 우리는 아직 모른다. 이 바이러스는 매우 예측이 불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긴 변이도 많다고 그렇습니다. 일단 12개월에서 18개월 가량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도 백신이 이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이 공급될 예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백신 공급과 관련해서 서로 독립적인 공급 체계를 설치했다라면서 일이 만약에 순조롭게 진행되면 10월, 11월에 백신을 공급하기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늦어도 내년까지는 어쨌든 뭐 어디선가는 네. 나오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는데요. 자, 하여튼 뭐 백신이 좀 빨리 나오면 네.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일상으로 돌아오고 싶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그렇죠. 하고 계시니까요. 네. 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굉장히 힘든 국가들 많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좀 멀어서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국가들, 네. 근데 중남미 국가들. 그렇죠. 여기는 뭐 경제난까지 지금 겹쳐서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요. 지금 중남미에서 칠레, 콜롬비아, 페루가요. 네네.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상위 20개국에 들 아. 정도로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그래서 네네. 지금 지난주에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서 연금의 최대 10%까지를 미리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돈이 하도 없으니까 지금 이제 네, 찾아가는 너무 거군요. 힘드니까 중도에 찾아가고 싶다 어. 이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일단은 인출 자격이 실업자, 자영업자에게 한정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피네라 대통령은 연금 재정이 약화될 수 있으니까요. 당연히 이렇게 그렇겠죠. 중도에 찾아가면 그래서 반대를 했는데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를 보내고 있고 여당 내에서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나오면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어요. 그래서 30일에 중도 인출 신청이 처음 시작이 됐거든요. 네. 몇 시간 만에 110만 명 이상의 가입자가 아유, 신청을 그렇게 힘든 사람들이 해버렸습니다. 많다는 얘기네요.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연금관리회사 신청 사이트는 다운이 되기도 했어요. 너무 아하. 많이 몰려들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이 1,100만 명의 연금 가입자들이 다 10%를 꽉 채웠을
합쳐서 인출을 하면 총 1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7조 8천억 원에서 200억 달러, 약 23조 8천억 원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감당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대통령 네네. 측은 반대를 하긴 했지만 지금 워낙 사정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걸 원하는 국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대감도 나오고 있어요. 지금 빠듯한 생활을 하고 있었으니까 현금을 일단 확보하게 되면 네. 이제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죠. 소비가 진작돼서 경기가 살아날 것으로 기대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반면에 지금 우려하신 것처럼 연금 재정이 허약해지니까 장기적으로 수급액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부 빼갔으니까. 그래서 노인층의 빈곤이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지금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금 운용사들이 이제 많이 인출이 되면 보유하는 주식 등을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사태가 올 수 있거든요. 네. 안 그래도 중남미 증시 상황이 안 좋은데 더 악화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블룸버그 통신은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페루도 4월에 연금 가입자들이 최대 25%를 미리 인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이미 내렸고요. 아하. 콜롬비아도 10% 인출 허용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들 굉장히 어려우니까. 너무 어려우니까요. 네. 아, 근데 참 이 연금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잖아요. 네. 항상 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긴 하는데 그러려면 워낙 또 저항도 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중남미 하여튼 조금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네. 하도 안 좋은 얘기만 들으니까 마음이 좀 안 그러니까요. 좋더라고요. 네. 네. 자, 다음은 미국 이야기입니다. 나사가 이제 화성 탐사선을 발사를 했다. 이게 몇 번째인가요? 지금 화성 탐사선은 9번째인가 네, 저도 9번째로 네, 기억을 그렇습니다. 하고 있어요. 지금 네. 30일 오전 7시 50분에 나사가 화성 탐사 로봇, 그러니까 차량형 이동 탐사 로봇 퍼서비어런스를 싣고 지금 로켓을 발사했습니다. 네네. 이게 지금 나사에서는 5번째 화성 탐사 로버라고 네네. 해요. 그러니까 화성 탐사선이 간 건 9번째지만 이 네. 로버를 싣고 간 거는 지금 아하. 5번째인 거예요. 지금 3차례 발사가 연기됐는데 이번에 성공적으로 발사가 다행히 됐습니다. 3번 연기가 됐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름이 왜 펄서비어런스지? 예, 뭐 인내하다 꾸준한 인내 뭐 이런 이해가 거잖아요. 가네. 네, 지금 왜 계속 지금 발사를 계속 시도하냐면 화성 탐사선 발사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요. 26개월마다 한 번씩 지구랑 화성 간의 거리가 가장 가까워지는데 이때 보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7월 중순에서 8월 초를 놓치면 2년을 또 기다려야 되는 기다려야 거예요.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이번 달에 3번이나 시도를 했는데 결국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했어요. 네, 그래서 4억 8천만 킬로미터를 날아가서 내년 2월 18일쯤에 화성에 착륙할 것으로 지금 4억 기대가 8천만 킬로미터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이 퍼서비어런스의 네. 그 가장 큰 목표가 화성에 있는 흙을 토양을 지구로 갖고 오는 임무를 갖고 있습니다. 우와. 그래서 이렇게 화성에서 생명체 흔적이 있을까? 이걸 네네. 이 토양을 분석하는 걸 통해서 이제 찾아보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화성 유인 탐사를 갈 수 있으니까 그것을 위한 길을 닦아두는 목적도 있고, 아무튼 퍼서비어런스가 빠르면 2031년쯤에 지구로 귀환할 예정이고, 미리 토양을 채취해 놨다가 이제 화성 탐사선을 또 네네. 보내거든요. 거기에 이 흙을 실어서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낸 로버 중에 가장 규모가 크고 정교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우리 그냥 길에서 볼 수 있는 SUV 정도의 크기라고 해요. 그래서 바퀴가 거기 6개 정도 달렸다라고 네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까지 화성 착륙에 성공한 나라가 미국하고 구소련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도 얼마 전에 보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아랍에서도 아마리라는 화성 네, 탐사선이 맞아요. 얼마 전에. 아랍에미리트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 왜 이렇게 최근에 갔나 이렇게 보시면 그 시기가 있었기 가까워졌구나. 때문입니다. 아, 네. 그래서 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지금 로버를 보냈을 때 미국이 실패한 적이 없으니까요. 이번에도 당연히 잘 화성에 안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돌아오는 게 근데 한참 걸리잖아요, 또.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네. 31년? 네, 2031년인데 거기서 계속해서 뭐 이산화탄소도 분석을 하고, 그러니까 이 퍼서비어런스는 계속 임무를 수행하고요. 네네. 중간 이제 다른 애들을 보내서 거기 실어서 너부터 가라 이렇게 보낸다고 합니다. 맷 데이먼 어쩜 그렇게 빨리 돌아올 수 있었을까? 그러니까요. 영화입니다. 네. 네. 자, 다음 이야기를 좀 전해주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가 싶은데 미국 동물원에 네. 전시가 되어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예전 네, 얘기겠죠. 1900년대 초입니다. 콩고 아하. 지역의 한 부족민이었던 오타 벵가라는 남성이 네네. 있었어요. 근데 미국으로 이때 납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있는 브롱크스 동물원에서 오랑우탄하고 한 우리에 지내면서 전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희귀한 뭐 동물 같이 그렇게 지금 취급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에 백인들 사이에서는 백인을 빼고는 다른 인종은 미개하고 야만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건데요. 그래서 많이 동물원에 전시가 됐을 때 백인들이 그렇게 구경을 많이 갔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브롱크스에서 정말 네네. 오랑우탄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이렇게 안고 같이 생활하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한 20일 동안 전시가 됐는데 이 동물원이 굉장히 막대한 돈을 벌었다고 해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왔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인 게 맞냐 뭐 이렇게 묻기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근데 그 전에 사실 네. 이제 아프리카 쪽에서 온 거잖아요. 네,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 전에 흑인 노예도 데리고 왔었고 그러면 네네.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왜 그럼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분이 좀 키가 좀 작고 네네. 그래서 한 151cm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아 모양이 조금 독특했어요. 뾰족한 치아인데 그게 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약간 치열도 듬성듬성 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 동물원 측과 함께 이 전시를 진행했던 곳이 야생동물 보존협회라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취급을 당했는지 아마 그러네요. 감이 오실 것 같아요. 근데 그 미국에서 흑인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자유를 촉구하는 그 관료들의 도움으로 동물원에서 전시되는 상황은 면에서 밖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요. 네. 그동안 동물원 측은 이것에 대해서 사과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분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길 기다리고 있었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고향에 못 가게 됐답니다. 아하. 그래서 1916년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아이고.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우울증에도 굉장히 많이 네, 시달렸고요. 그렇겠죠. 근데 그동안 이제 사과가 없다. 그럼 114년 만에 왜 사과를 했지? 이렇게 살펴보니까 조지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시위도 이어지고 이제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많이 일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사과하는 배경에 명백한 인종차별주의적 행동이었다는 걸 그렇죠. 인정하고 사과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제 그 당시 뭐 19세기 말 20세기 네. 초 요럴 때 이제 우생학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거든요. 그렇죠. 네네.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학문으로 네네. 취급을 받으면서 정당화하고, 네. 세계 각국의 많은 사람들이 우생학을 또 좋아하고 신봉하고 네네.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렇죠.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나치 히틀러까지 갔는데 네.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 정글북을 썼었던 네네. 키플링, 네. 네, 로지아드 키플링 같은 사람은 이제 백인들의 짐이라고 해서 네. White Man's Burden 해갖고 그러니까 미개하고 이제 식민지에 가서 그렇죠. 저 미개한 우리 저 사람들을 우리가 네, 계도해서 교화시키고. 네. 교화시키고 우리가 발전시켜줘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네. 제국주의를 합리하고 이런 일들이 또 있었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인데 지금 와서라도 어쨌든 사과를 했으니까 네. 참 다행이다라는 그렇긴 생각이 한데. 드네요. 네. 근데 이미 뭐 그렇게 스스로 그러니까요. 목숨을 끊은 그거는 사실 보상해 줄 수가 없으니까요. 네. 참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준 웨싱캐스터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IT 속으로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덕진입니다.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시 이걸 언급을 하기도 했었어요. 네. 글로벌 IT 업계 이제 우리가 뭐 빅4 나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그렇죠. 네, 뭐 그 외에도 이제 또 다른 기업들 포함해서 이런 IT 기업에 대한 그 미국 하원에서 청문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뭐 반독점법 개정을 네. 위한 청문회였는데 어쨌든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CEO가 동시에 청문회에 이야. 나온 정말 그 사람들 몸값만 하면 얼마예요? 보기 어려운 이런 거였는데 원래 기대했던 거는 4명이 한 자리에 모여서 네. 정말 수많은 사진 셔터를 받기를 누구나 기대하고 그렇죠. 있었지만 이게 어쩔 수 없는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원격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원격. 원격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네네. 어쨌든 뭐 이제 2년 전에는 뭐 의회 방문하고 기자 대거 따라오는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건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4명의 그 정말 글로벌 CEO들이 네네. 함께 증언한다라는 것이 좀 처음이었고 특히나 제프 베조스는 어쨌든 이번에 첫 청문회 출석이기도 해서 그런가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상당히 관심도 많이 받았던 제프 상황입니다. 베조스 처음이군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네. 아마존에 대해서 상당히 뭐 공격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뭐 분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아하. 얘기들까지도 좀 기대했었던 바들도 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방금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반독점법이라고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자, 이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뭐 우리나라 공정거래법하고 이제 비슷한데 네. 이제 자유 경쟁을 어쨌든 보장하는 게 미국인데 어쨌든 공정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소수가 시장을 독점하는 걸 막는 거죠.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19세기 석유와 철도 사업의 독점 현상을 막기 위해서 뭐 셔먼법이 등장하거나 뭐 아니면은 뭐 그 이후에도 뭐 다양한 법들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사실상 미국이 이제 처음으로 독과점을 규제한 나라라고 네. 해요. 그래서 석유왕이었던 록펠러도 이 법에 걸렸어서 맞아요. 이제 2011년에 패소해서 수십 개의 자회사로 이제 스탠더드 오일 정유사가 석유 시장의 88%를 이제 갖게 네. 되니까 그게
이제 독과점이다. 이래서 수십 개로 이제 잘랐던 이런 게 있었고요. 뭐 그 전에 또 그 이후에 아메리칸 토바코 담배 시장도 이제 90% 정도 이 회사가 장악하니까 16개로 강제 분할시키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IT 쪽에서도 보면 AT&T 통신 사업자도 맞아요. 지역 사업자로 분할이 됐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이제 대표적인 맞아요. 사례였죠. 그래서 익스플로러 뭐 이런 것들을 뭐 윈도우를 어떻게 파느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슈도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글로벌 경쟁력도 경쟁력이지만 공정 거래를 좀 우선시하는 이런 모습들을 미국에서 좀 보여줬던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이제 기업들 뭐 구글, 애플, 페이스북, 뭐 아마존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반독점법에 걸린다라는 건데, 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경우는 일단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인터넷 처음 키면 우리나라에서 포털, 그래서 네이버, 뭐 다음 이런 거 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구글도 많이 쓰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구글 거의 처음에 게이트웨이 같은 역할을 하니까 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한다. 또 인터넷 광고가 불공정하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개인정보 무분별하게 수집한다. 또 외부 마케팅 업체에 그 데이터를 무단 제공하고 자사 인터넷 광고 사업에도 활용한다라는 면에서 이제 얘기됐고요. 그다음에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앱 시장 우리가 몇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제 자사가 이제 그 운영하는 네네. 앱스토어 그리고 자사 제품 앱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독점적인 지위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또 앱 판매 수수료가 너무 세다 뭐 이런 얘기였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사이트에서 파는 업체에게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과하고 본인들이 직배송하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비슷한 상품이라고 치면 아마존이 직접 파는 상품에 대해서 비슷한 종목들은 너무 수수료를 줘서 결국에는 공정한 거래를 못하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싸게에서 이제 다른 사이트에서 좀 싸게 파는 업체를 입점을 좀 차단한다는 의혹도 이제 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좀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존 되게 미워하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거 아마존 얼마나 세게 나올까 뭐 이런 얘기들을 좀 그러니까요. 궁금했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이제 한마디 했었죠. 그 네. 전에 만약에 의회가 공정성을 부여를 안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의회가 좀 시원찮게 하면 자기가 하겠다. 가만 안 있겠다. 내가 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그러니까 자신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공정성을 이루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뭐 트위터에 네. 이제 의회가 이제 수년 전에 이루어졌어야 했던 이런 기술 대기업에 대해서 공정성을 이루지 않으면 본인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직접 할 것이다. 뭐 말만 있었고 행동은 없어서 지겹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강력하게 뭐 얘기했던 뭐 근데 트윗도 참 있었습니다. 희한한 게 이게 그 공영 IT 기업들 뭐 네. 해체해야 된다라든지 이런 얘기를 또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이 또 한 명 있거든요. 엘리자베스 워런. 그러니까 이게 뭔가요?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워런과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통하는 네. 건가요? 되게 희한한 케이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근데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제프 베이조스가 그 워싱턴 포스트를 가지고 그렇죠. 있잖아요. 2013년에 인수를 해갖고. 근데 정말 굉장히 세게 때리거든요. 트럼프 그렇죠. 대통령을. 근데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아마존에 대해서 분할 명령 내는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요. 뭐 이따가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좀 싱겁게 끝난 부분은 있어요. 아 그래요? 싱겁게 끝났어요 청문회가? 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로 치면 네. 들은 바 없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런 얘기들을 실제로 이 빅테크 기업 CEO들도 정말? 그런 얘기들을 좀 했어요. 오, 네, 그럼 예를 실망이에요. 뭐 이런 거죠. 한마디로 기업 경쟁을 저해했다라는 의원의 추궁들이 있었는데 네. 이거에 대해서 반박을 한 거예요. 네네. 실제로 이제 데이비드 시실린 반독점 소위 위원장이 모두 발언에서 4개 회사를 온라인 경제의 황제들이다. 이렇게 이제 포문을 열었고요. 이들이 어떻게 보면 핵심 유통 채널의 병목 지점이다. 그래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억압적인 계약을 하고 자신들에게 의존하는 개인 기업체로부터 소중한 데이터를 뽑아낸다. 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업가 정신이 위축되고 일자리를 파괴하고 가격을 치솟게 하고 품질을 저하시킨다. 아, 센데요. 네, 상당히 강력하죠. 네네. 그러면서 과거 철도 독점 기업에 비유를 하면서 네. 시장에 대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이렇게 나오면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제프 베조스에게는 아마존이 외부 사업자의 경쟁 판매 상품 데이터 부정하게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치공을 했더니 이제 4명 다 공통적으로 관련 문서나 대화를 알지 못한다. 네, 이런 이제 모호한 답변들이 좀 나왔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똑같네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오히려 반대로 그러면서 우리는 치열한 경쟁 중이다. 무슨 지금 우리에게 독점 얘기를 하느냐. 예를 어디랑 들면 이제 경쟁이에요? 팀쿡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했죠. 삼성 봐라, LG 봐라.
우리가 지금 그들과 계속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독점 기업이 아니다. 우리 애국자다. 네, 뭐 그런 얘기들이에요. 어. 실제로 이제 애국자 비슷한 게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주커버그가 네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커버그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의 성공은 미국식 성공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지금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이 같은 회사거든요. 네네. 근데 이 두 회사를 합치면 거의 소셜 미디어 특히나 사진 관련 쪽에서 거의 가득 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얘기 나온 게 인스타그램까지 있는데 너네 이 정도 되면 인스타그램 분할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아니다. 우린 지금 극심한 경쟁 속이다. 틱톡을 봐라라고 이제 틱톡이 나오는 거예요. 중국. 네, 중국이 나오면서 우리는 미국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처음에 살 때는 이게 성공할지 전혀 몰랐던 회사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을 처음에 인수할 때는 네네. 10억 달러에 샀지만 이들이 잘 될지 안 될지 몰랐다. 하지만 우리가 이만큼 키웠다.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미국식 성공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이게 좀 또 애국심이 자꾸 호소를 하는군요. 네, 그런 얘기를 했고요. 또 이제 순다 피차이 이제 네네, 구글 CEO도 우리가 계속 미국에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약간 지금 어떤 의혹이 있었냐면 중국과 협력하는 게 아니냐, 맞아요. 인공지능 관련돼서 뭐 개발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아니냐 네네. 이랬더니 구글이 오히려 이제 미 국방부와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국방부 네트워크 보호 계약을 이제 체결했다. 이러면서 우리는 이제 미국에게 이제 상당히 이제 네, 맞아요. 도움을 네. 주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프 베조스 얘기를 안 했는데 제프 베조스는 이제 반대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배달의 민족에 얘기하는 거랑 비슷한 논리인데 우리가 커머스 시장을 온라인이 아니라 전체 시장으로 보면 우리는 월마트나 코스트코와 이제 타겟과 경쟁을 한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는 독점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머스 시장 전체를 보면 네, 그 안에서 월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정말 수많은 경쟁자들이 있는데 네. 어떻게 우리가 독점이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재밌는 게 본인이 내가 아마존이 조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뭐냐면 기업이든 정부 기관이든 비영리 기구든 모든 대형 조직을 조사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조사를 받아야 돼. 근데 모든 대형 기구는 똑같이 조사를 받아야 돼. 월마트도 받아야 되고 네, 뭐 이런 얘기를 타겟도 받아야 되고 네, 한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일부 자체 브랜드 상품을 원가 의혹에 그러니까 원가 이하에 파는 게 아니냐는 네네. 의혹에는 또 시인을 했습니다. 시인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우리가 종종 세일을 할 때는 우리가 이른바 재고떨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원가 이하로 팔기도 했습니다. 라면서 오히려 이제 인정할 거는 쿨하게 인정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공격들을 잘 피해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능했던 이유가 아마도 냈다 원격으로 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그 보면은 어떤 식으로 화상회의를 했냐면 네. 벽이 있고 그냥 정말 그 CEO가 한 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 가지 질문이 오면 그 네. 질문을 그냥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 모니터 밖의 상황은 알 수 없잖아요. 거기서 막 이렇게 들고 있는지도 몰라. 막 답변을 막. 모르죠. 뭐 예를 네. 들면은 어떤 분들은 이제 회사에서 하기도 하고 집무실 편한 데서 했는데 그쵸. 그 앞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막 없잖아요. 프롬프터가 뜨고 있을지도 몰라.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평상시에 느끼는 압박감 정도는 좀 안 느낀 것 같고 워낙 뭐 이분들이 선수들이시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잘 넘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네. 구글이 유독 집중 포화를 맞았다. 저는 이제 약간 놀란 게 페이스북이 맞을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구글이 맞았다 그래갖고 조금 의아했거든요. 그러니까요. 무슨 저도 이유예요? 이제 흥미로웠는데 네. 이제 보통 다 아마존이 공격을 받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네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구글에서 구글이 왜 정직한 기업의 콘텐츠를 훔치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이? 누구 걸 훔쳤는데 이게 그래요? 뭐냐면 검색 엔진에서 특정 사이트의 거를 빼겠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의 콘텐츠를 강탈했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포털 사이트에 네. 너네 거 검색 안 되게 할 거야라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 정보가 우리한테 뭘 주지 않으면 너네는 검색해서 우리가 뺄 거니까 너네는 아무도 접속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들이 의혹이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구글의 내부 메모를 인용을 해서 이제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메모에 봤더니 한 인터넷 사이트가 너무 방문자가 많다라고 네. 하면서 이거를 끝장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쪽지가 있었다는 건데요. 그 쪽지에 대한 답변으로 이제 순다 피차이 CEO는 구체적인 정황을 알지 못한다. 네. 맞는 키 맞는 키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네. 기억이 안 납니다. 회사를 경영할 때 나는 정말 이용자들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직은 뭐 구체적인 거는 잘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답변으로 회피를 했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말씀드렸던 뭐 인공지능 실험실 이런 것들을 중국과 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은 뭐 드론으로 특정 물체를 촬영해서 이를 식별하는 기술 프로젝트들 이런 것들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까지 뭐 계속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순달 피차이가 원래 인도 사람이잖아요. 지금 인도계가 맞죠? 굉장히 약지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이제 구글 CEO도 그렇고 둘 다 이제 인도 사람들인데 근데 사실은 이제 순달 피차이의 그 옛날 이야기, 이제 살아온 이야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상당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뭐 천재도 천재이지만은 그렇죠. 그 합리적이고 실리적인 어떤 리더십 때문에 MS도 그렇고 이 네. 구글도 그런데 이제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과거에 구글은 절대 중국하고 손 안 잡는 기업이었거든요. 이제 그 전에 있었던 형제들 같은 경우는 우리는 중국하고는 검색도 안 할 거고 막 이런 식이었는데 네네. 이제 갑자기 이제 중국하고도 협력하고 뭔가 글로벌 기업으로서 이제 본인들이 살고 싶은 여러 가지 걸 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면에서 또 미움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 치면은 이런 플랫폼 기업들이 힘이 상당히 강력해지는 건 맞아요. 네네. 근데 이제 독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과거에는 어떤 소프트웨어 상품 이런 것들이 명확했는데 플랫폼 기업으로 하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이 많은 거죠. 예를 들면 페이스북을 SNS로 볼 거냐, 사진 플랫폼으로 볼 거냐, 채팅으로 볼 거냐, 포털로 볼 거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래서 뭐 인스타그램도 이거는 우리가 메신저 서비스로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아하. 이제 얘기를 좀 빠져나간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향후에는 이 기업들 반독점법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 보세요? 청문회가 두 가지로 이제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했어요. 하나는 네. 공격을 당할 것이다. 두 번째는 면죄부를 줄 것이다. 제가 볼 때는 면죄부를 주는 쪽으로 끝난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번 그 페이스북 CEO가 한 2년 전에 했을 때 비슷했는데 네네. 이런 트렌드나 기술이 워낙 빨리 바뀌다 보니까 정말 그거에 맞는 공격적인 질문이나 정말 제대로 된 것들이 안 나와서 오히려 그때도 이른바 몇 국회의원들은 놀림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정말 그들을 찌를 만한 엄청 창이 강력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하는 정도의 답변이 별로 안 나왔다. 그때도 그랬었어요. 예, 그런 느낌들이 들고요. 오히려 몇몇 국회의원들은 뭐 이들이 오히려 이렇게 잘하는 거를 왜 우리가 막아야 되는지 뭐 이런 얘기들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히려 면죄부를 준 것 같고요. 실제로 그 결과들이 주가가 그 이후로 이제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청문회 다음에 주가가 네.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이죠 거의 네 기업이 네네. 동시에 실적 발표했죠. 네, 애플은 이제 4개 이제 4분의 1로 또 분할한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갑자기 이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요새 이제 세계 시총 10대 기업 하면은 이 기업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미국이 함부로 잡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도 하기는 합니다. 네. 얼마 전 있었던 IT, 빅테크 그 기업들의 청문회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한국인사이트 연구소 부소장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휴가철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음 주 일주일 동안 잠시 휴가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동안 이브닝쇼는 저보다 훨씬 뛰어나신 분들이 요일별로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궁금하시면 채널 고정 잊지 마시고요. 매주 금요일 엔딩곡은 제가 직접 고르는데요. 그동안 꼭 틀어보고 싶었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반응이 살짝 걱정돼서 못 틀었던 곡을 휴가 가는 김에 낼름 투척하고 가겠습니다. 링킨파크의 넘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열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